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고 고성과 충돌만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조작이라 표현한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거부하며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제대로 밝혀지는 건 없는 인사청문회,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회는 에너지 낭비만 하는 게 아닐까요?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1차, 2차로 나눠 서류 검증을 먼저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청문회에선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 흠집 내기는 아니겠죠? 제도 개선 고민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공보실 김조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봅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폭우도 잦아졌는데요. 이런 날씨에 운전자는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까요? 평상시보다 운전을 하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당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침수도로라든지 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운전에 이 안전운전에 굉장히 지장을 두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 이 장마철에 운전하는 방법보다 좀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동차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모든 것이 지금 모두 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운전의 기본은 감속 운전이라고 하죠. 장마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속도는 30% 이상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차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 이 트레드, 홈의 깊이가 너무 얇게 되면은 우리가 민 타이어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이 물 위를 이 미끄러지면서 달리는 수박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제동을 하게 되면은 제동 거리도 1.5배, 2배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차가 돌아가면서 제어 능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도 30% 이상 줄이고 또 곡선구간 같은 데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부터 제동을 해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진입하는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상급운전,
급제동, 급가속, 급정지에 대한 부분들도 피하는 운전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그 1차로 주행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허. 1차로라는 것이 바로 왼쪽에 중앙차로가 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차가 미끄러져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반대 차선에서 물이 내 앞유리로 쏟아지면서 시야 확보가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국도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1차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끝에 차선, 마지막 차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이 보통 계기되면은 침수도로가 생길 때 끝에 차선부터 물이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편도가 한 3차선, 4차선일 때는 2, 3차로가 가장 그 도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2, 3차로를 운행하는 습관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속도 늦추고 또 야간 운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마철에는 전조등 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전조등, 모든 등을 다 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조등은 야간에 내가 남을 보기 위한 등도 되지만은요, 멀리서 남들이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도 돼요. 즉, 나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은, 저기 차가 지나가는구나라고 해서 이 본인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낮에 켜는 주간 주행등,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서차는 의무화돼서 낮에 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나의 위치를 남한테 알려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건데 20, 3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에는 전조등 켜고요. 특히 그 야간 운전은 별로 좋진 않아요. 야간에 비가 올 때 야간 운전하면은 가로등에 이 내리는 물방울 자체가 반사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눈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네. 뭐 밤에 운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길거리 중앙차로 차로도 안 보여서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조등 켜고 아까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뭐 와이퍼, 고무 이 고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돼서 앞유리에 제대로 안 닦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교체해 주시면 되고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워시액도 충분히 집어넣어서 앞유리 확보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도 특성이 상당히 좋아야지 등화장치, 전조등 같은 것도 불도 밝고 에어컨 같은 것도 제대로 끄면서 이 실내 이 운전 환경도 조성한다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마철일수록 차 관리가 더 잘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장마철 안전 운행을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 3가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국지성 호울 때는 지하차도나 하천변 도로를 진입할 때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진입 그렇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매년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차도 작년, 재작년 계속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하차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물이 불어날 때 진입도 못하게 하지만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시동은 꺼지고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짧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 또 하천변 도로는 되도록 진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도심지 보게 되면은 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천변 옆에 도로를 활용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하천변 도로가 먼저 잠기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요새 이 도심지에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변 주차장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요. 하천변 주차장은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불어나더라도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하천변에 주차해 있는 차가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서 1시간 정도 후에 왔더니 내 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뭐 20, 30분이면 대해가지고 놓고 갔는데도 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물이 빨리 불어난다는 거고 혹시 5분 내로 차를 잠깐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라 그러면은요. 차의 앞방향을 출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없을 때 시동 걸어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 주차장 낮은 지역에는 주차를 아예 안 하고 미리부터 높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차가 하천변에 주차했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오호. 또 내려간 겁니다. 역시 침수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차 네. 신차 하나 구입하려면은 뭐
재산, 일반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금 한두 달 동안에 이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특히 주차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천변 주차장은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에 하나 내가 물에 잠긴 차량에 갇히게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침수도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당 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으면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오면은 위에다 덮어버리니까 어디가 깊고 얕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무조건 이 도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회 도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무작정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앞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은 앞에 차의 뒤에 꽁무니의 머플러 높이를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앞에 차가 SUV이고 내가 세단이다 그러면 내 차가 더 차고가 낮거든요. 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차량이어야 돼요. 만약에 같은 차량일 때 앞차 머플러에 물이 머플러를 덮는다 그러면은 내가 진입하면 안 됩니다.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운전석 창문을 열고요. 머리를 내밀고 서서히 진입을 하는데 서서히 진입할 때 에어컨 같이 힘이 배분되는 건 꺼버려야 돼요. 변속기도 저속 변속기로 하고 속도 변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분산할 수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 다 끄고 서서히 진입을 하는데 머리를 내밀고 이 앞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를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타이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온지를 봐야 되는데 타이어의 반만 올라오더라도 진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SUV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3분의 2까지 올라오더라도 시동이 안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반만 올라오더라도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네. 진입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내게 전기차다 그러면은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의 높이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 물이 있게 되면은 2중, 3중 방수가 돼 있어도 100%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운행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비가 올 때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 것. 또 비가 오건 안 오건 다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바닥을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에 충격을 주게 되면은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조심해야 될 사항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더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범위가 궁금한데 이 천재지변 보상 그렇습니다. 여부도 좀 짚어주실까요? 보통 이제 자차보험, 자차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천재지변에 대한 것들은 종합보험을 들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은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확하게 주차 지역에다가 차를 주차해놨는데 차가 떠내려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분명히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실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썬루프를 열어놔서 비가 들어왔다든지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또 주차구역이 아닌 이 불법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침수가 됐다든지 등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해서 이 차에 문제가 되거나 부서지거나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침수가 되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그 보험사에 연락하면은 이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이 부분을 철저히 또 검사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발생한 사고인지를 확인을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해 주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 조치로 안전하게 주차시키고 운행하는 방법 모든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요새는 국지성 폭우 같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 그리고 50년, 100년 만에 처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서는 안전운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운전을 지양한다든지 도리어 버스나 이 지하철 같이 대중교통수단을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지방에 갈 때는 이런 날씨를 피해서 미리 예방 정보를 확인을 해서 운전에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폭우일 때는
운전의 기본은 감속 운전입니다. 속도 30% 이상 줄여야 되고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3급 피해야 되고요. 특히 1차로 피하고 전조등 켜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퍼 고무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워셔액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유지하고 배터리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우리 이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자 중에서 특히 야간 운전, 비 올 때 야간 운전은 아무리 배 타는 운전자라더라도 항상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야간 운전은 되도록 지향해서 하지 않는 것이 더더욱 안전운전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정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안동시의 인구 현황과 인구 정책 소개합니다. 안동시청 아나운서죠. 김주연 주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동시에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청년층의 인구가 올해 3월과 비교해 4월 조사에서 742명이 증가했습니다. 와. 청년층의 인구가 한 달 만에 10%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이게 3월에 비해 4월에 약 750명이 증가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거 뭔가요? 안동시가 청춘 남녀들을 위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난 한 커플이 올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동안 커플 매칭률은 매우 높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진 건 처음인데요. 안동시로 전입한 인구부터 결혼까지 인구 정책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구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안동시의 인구 정책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년 인구 유입,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세 번째 만남 기회 제공,
4번째 출산, 5번째 보육 지원 순서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청년 인구 유입 정책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 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저도 대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등록금 말고도 교재비나 준비물 또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생활비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현금 100만 원 또는 지역화폐 120만 원을 작년부터 학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도 청년이니까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 학업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진행자분께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안동시 관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셨죠? 네, 했습니다. 또 안동시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지원 사업에는 신청 기간인 전과 후로 만 18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조사했고요. 한 달 만에 청년층의 인구 750여 명이 증가한 점에서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부의 인재를 유치해 인구를 증가시킨 사례로는 전국에서 안동시가 최초로 효과를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요. 대학생들이 안동시로 주소를 옮겨도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해야 할지 또 면접과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잖아요. 네. 이럴 땐 안기동에 청년 카페를 가면 됩니다. 개별 성향에 맞춰 진로를 상담해주고 NCS 같은 기업 시험, 면접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관내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열어줘야 할 텐데요. 이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을 고용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인당 인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정규직 채용을 연계한 인턴 채용이라면 인턴비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청년이 안동시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랑채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저금을 하면 지자체가 분기당 120만 원씩 4번을 지원합니다. 또 가입자가 2년 만기 때 결혼까지 한 상태라면 결혼 축하금 120만 원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지자체가 지원한 600만 원의 예금 이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주연 주무관님은 이 사랑채움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쉽지만 저는 여기에 자격 요건에 미달되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청년은 맞기는 하나 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그러네요. 중소기업에 참여를 해야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축하할 소식으로 남녀 만남 프로그램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안동시가 펼치고 있는 인구 정책 중 하나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9년부터 1년에 4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커플 매칭률이 높아서 경쟁률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안동형 나는 솔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작년 하반기에 커플 예감 힐링 피크닉 행사에 참여했던 남녀가 올해 결혼을 했던 거였고요. 또 다른 한 커플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만약 혹시 이렇게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안동시가 주는 지원도 있나요? 물론이죠. 주거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신혼부부들의 이제 요건에 따라서, 자격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월세는 최대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요. 오래된 주택을 구매했다면, 리모델링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또 임신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임신에 대한 정책도 생활 전반에 쏙쏙 마련했습니다. 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를 최대 3번까지 지원합니다. 또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도 지원하는데요.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지원한 시술비를 모두 사용했다면 안동시가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이젠 출산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고민도 많잖아요. 혹시 산후조리원이나 놀이시설도 마련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안동에 지어집니다. 네. 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은하수랜드도 함께 만드는데요. 이 2개 시설은 2027년에 용상동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은 놀이터가 있는 은하수랜드가 3층과 4층은 산후조리원이 자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2027년에 안동 용상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를 돌봐줄 데가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을까요? 최근 돌봄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네. 가톨릭 상지대학교 내 미래관 2층에 있는데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핵심 과제로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봐주고 있는데요. 몬테소리와 창의수학, 체육활동 등 아동의 발달에 맞춘 프로그램들도 운영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고학년도 고학년이더라도 돌봄이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그쵸. 혹시 돌봄센터가 다른 곳에도 또 더 있을까요? 다 함께 돌봄센터가 용상동, 도청, 신도시 등 5곳에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또 돌봄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연계 아동 돌봄터를 운영합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경북의 마루 올케어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청춘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부터 임산부 종합상담, 가족놀이터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센터입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교보빌딩을 리모델링해 2027년 1월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인구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 장려금을 줘요. 어허. 2년 동안 2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출산 축하금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건 또 첫째 아동이냐 둘째 아동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들은 홈페이지 안동시청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분야별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안동시 청년 인구 유입부터 일자리, 만남, 출산, 보육 지원 정책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3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과 김주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는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봉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봉합된 걸로 보이는데요. 중동 정세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야도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일단 저희가 노라조의 형 한 곡 듣고요. 다시 배종찬 연구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노라조의 형입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기다린 난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기다린 난 추억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가서 털어보며. 네, 앞서 배종찬 연구소장과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하루 종일 중동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도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상황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란 사태 또 이스라엘 사태가 더 커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로서는 뭐 여러 분석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유가가 인상될 수 있고요. 또 환율 인상까지 된다면은 올해 한국 경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최강대국의 지도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 힘든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강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의 영향력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이란 핵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수십 년 뒤로 미뤄졌다. 재건 때는 다시 또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또 타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견제 아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이 중국에 대한 이 경계를 더 강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동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슈가 러시아 또는 중국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향후에 동북아 정세와도 또 북한 이슈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동 이슈도 그렇고요. 이제 또 관세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세 협상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을 이른바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이 가이디드 밤 유닛 57이거든요. 이걸 14발을 터뜨렸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오늘 또 안동 MBC 돌발 퀴즈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앵커는 아니니까 한 가지 뭐 퀴즈를 좀 잠깐 내드리면 생각할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이 벙커버스트를 14발을 이란의 이제 핵시설에 쏟아부었는데 이 B2라는 스텔스기, B2 폭격기만이 이 벙커버스트를 이동을 시켜서 이제 투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한 대의 제조 가격,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미국은 팔지 않아요.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답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의 막강한 이 이른바 미국의 힘 이게 상호 관세 쪽에도 상당히 이제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7월 8일이 이제 그동안 수십 개국의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던 이 말미를 줬던 것을 이제는 걷어들여서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데 지금 일본도 타결이 잘 안 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이 이 마감 시점인데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딜 7월 통합적인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보인 미국을 보면서 일본이 상당히 좀 자세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외신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름이 이제 막 거론되던 게 이제 협상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다지 미국이 여지를 많이 안 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든지 여기에는 이 소고기 원령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2008년 여러분들 기억나시거든요. 강호병 사태. 네. 그다음에 농민들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7월에 그 무더위 속에서 미국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드리고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제조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은 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불러도 미국은 절대 팔지 않는데 이 B2 스텔스기가 한 대에 2조 3천억 원입니다. B2 스텔스기가 한 대에 2조 3천억 원이요? 그러니까요. 7대가 날아갔습니다. 7대가 날아갔는데 이 7대의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한 대가 2조 3천억 원. 그러면은 가격이 과연 어떤 가격이 나올지 엄청난 비행기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발되는 게 좀 걸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야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미국 측의 사유, 그것도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 글로벌 외교의 국제 정책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빨리 이제 기동할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이제 돌아가게 되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24일, 25일 현지 시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너무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만남이 11월에 예정돼 있는 바로 이제 경주죠. 경주 에이펙인데 첫 만남이 에이펙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8월 말 정도에는 실무회담 형태로 미국을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형태로 그 전에는 이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좀 타결도 되면서 두 국가의 끈끈한 이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좀 과시할 수 있는 8월 말 정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가 좀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워낙 뭐 노련한 외교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들을 잘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한이 7월 8일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4가지 의혹, 돈, 학위, 자녀 등 짚어주셨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 제가 4가지 상황, 정, 아, 중, 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치 자금 액수가 맞아야 되는데 액수가 지금 뭐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명이 어렵다는 이야기. 지금 3가지가 없는 청문회잖아요. 네. 하나는 이 증인, 또 하나는 참고인,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인데 자료도 지금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은 뭐 가족이나 이렇게 출입국 기록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청와대 이 중국의 청와대 베이징에 있는 청와대를 정상적으로 다녔는지 어땠는지가 다 입증될 기록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학교를 다녔고 또 자녀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서명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 찬스와 관련된 부분도 뭐 홍콩대에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데 그 부분도 규명이 안 되는 것이고 중국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이 이 분석을 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입증이 된 표절률은 아닙니다만 41%가 표절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인용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내용을 보면 잘 더 숙지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탈북자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제 김희정 의원이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그 반북자나 뭐 도북자인가요? 그 표현을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사용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전반적인 해명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 아, 중, 빌에 이제 빌라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게 서류로 나와야 될 게 많거든요. 입금 계좌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가 근데 그 이전의 후보자들은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또 인준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물론 좀 이런 이 인사청문회에서 뭐 너무 많은 것을 또 지나치게 또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도덕적 검증과 또 이 자격 후보자의 이 업무에서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비공개 공개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걸 또 정치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걸 또 국민들은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해소되지는 않지만 임기 초반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관련된 지표도 양호한 편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결과적으로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는데요. 민주당 의석만으로 보고서 통과가 가능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후 여당으로선 부담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스노우볼링 이펙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임기 초반인데다가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거든요. 전 정부가 워낙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또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현상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 지금의 그런 논란이 됐던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대체적으로 중도에 또 주부청에 그리고 또 20대, 30대 등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 운영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가기 위해서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자칫 임기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뭐 50% 또는 48% 이렇게 되면 당장 의석수는 적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영향력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반발보다는 국민들이 좀 잘해야 된다. 인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고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지나서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은 뭐 수치로 꼭 말씀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소개를 해드리면 리얼미터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9.3%로 그 6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또 네.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59.3%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수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외 주요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